자, 안녕하세요. 오늘 AI 인슈어테크 강의를 맡은 오상진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 1시간 반 가까이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인적자원경영 MBA 과정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이름은 오상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창조와 혁신 혹은 디지털 시대의 AI를 기반으로 한 인슈어테크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미있는 우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화 내용을 보시면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아침 가젤이 잠에서 깬다. 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온 힘을 다해 달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아프리카에서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 역시 아침에 잠에서 깨면 무조건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가젤을 잡아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라는 게 이 우화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 세상은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변화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에 적응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오늘 환경 변화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메가 트렌드입니다. 메가 트렌드는 보통 10년에서 15년간의 커다란 경영 환경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동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만큼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인구 동향인데 이 인구 동향은 여러 가지의 서비스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의 고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 인구에 관련돼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0.8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OECD 국가 중에 1 밑으로 내려가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죠. 자,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자살률 역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동인을 얘기할 때 기술을 얘기를 하죠. 자,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소비자들을 똑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 패턴 자체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에 들어서 팬데믹이라는 이 현상이 더해져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전체적인 방향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점점 가속화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말씀을 드리면 ESG, 즉 환경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저성장으로 계속 갈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원년인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2022년 CES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이 CES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죠. 매년 1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가전쇼인데요. 얘가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우리가 사용할 가전제품의 탑재가 돼서 우리한테 오기 전에 직전에 바로 선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CES입니다. 그런데 2022년 CES는 5가지의 키워드를 CTA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왜 메타버스를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차세대 소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메타버스에서 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로보틱스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 로봇들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모빌리티의 혁명, 자율 배송부터 모빌리티의 혁명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로 얘기가 됐던 키워드가 바로 디지털 헬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더스트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생명이 연장이 되면서 고령화로 들어가면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건강들을 쉽게 진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바로 NFT라는 단어인데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일반 백화점이나 일반 오프라인 공간에서 물건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바로 내가 소유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들은 내가 소유를 하는 건가 하지 않는 건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더 중요한 건 이걸 불법으로 카피를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을 주장해 줄 수 있는 Non-Fungible Token이라는 NFT가 굉장히 중요한 블록체인의 기술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SG에 대한 얘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2021년으로 한번 1년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2021년도에는 6가지의 키워드를 CTA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베이클 테크놀로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이유는 바이든 행정부가 2001년도에 정권을 장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 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부터 똑같습니다. 로보틱스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도 같은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디지털 헬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발표된 게 스마트 시티인데요. 이유는 로보틱스 드론과 베이클 테크놀로지가 잘 운영이 되려면 도시가 스마트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G 커넥티비티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으로 6번째 키워드로 발표한 게 뭐냐?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갑자기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2001년에 얘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보험업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디지털에 관련된 얘기들은 일반 은행 쪽에 관련된 금융업보다는 뒤처져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보통 5년에서 6년 전에 IT 기업들과 금융업 중에서도 은행업이 먼저 디지털을 전환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 인더스트리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2년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원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지만 광의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기업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애자일 기반의 경영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꿀까요? 바로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것들이 해당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조직과 문화의 변혁 단계가 필요한데요. 디지털로 사업 전략을 만드셔야 되고요. 관점과 생각의 전환, 일하는 방식의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기술적 변혁 단계죠.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던 요소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 단계를 얘기합니다. 기존의 금융업이나 보험업 같은 이쪽 영역에서도 아날로그 시대의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는 디지털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바로 고객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이 고객들이 원하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엔 고객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게 필요한데요. 자, 이것들을 정리하면 1번과 2번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 역시 디지털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부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업의 경계 및 물리적 장벽이 완전히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동차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사례를 가져왔지만 지금 보험업도 업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자,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누군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동차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작년에 차이나 모빌리티, 즉 샤오미라는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되시나요? 샤오미는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몇천 원짜리 프로펠러부터 몇십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죠.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이유는 애플 역시 애플카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애플은 신뢰가 됩니다. 애플은 전기차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두 회사의 특징은요, 바로 OD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을 받는다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폭스콘이라는 회사입니다.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작년 10월에 전기차 3종의 모델을 공개합니다. 모델 C, 모델 E, 모델 T라는 버스 모델까지 공개했는데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폭스콘의 전기차 플랫폼 MIH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회사가 사용한 MIH의 플랫폼은 아이폰을 조립하는 거와 비슷하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 이제는 자동차는 내연기관의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전문 회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드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보시면 미 제약사 바이오젠, 애플과 디지털 바이오마커 연구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실제 알츠하이머의 치매 초기 경도인지를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애플과 MOU를 맺은 이유는 딱 하나죠. 애플의 스마트폰,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게더링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누가 분석을 하죠? 바로 바이오젠이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바이오젠이 갑일까요? 애플이 갑일까요? 당연히 애플이 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애플이 바이오젠하고 일을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죠? 야, 나 너희들하고 하지 않아 라고 바이오젠하고 뭘 하면 되죠? 갈라서면 됩니다. 그럼 애플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알츠하이머의 치매 초기를 잘 분석하는 핵심 인력을 뽑아다가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똘똘한 스타트업을 가져다가 M&A를 하게 되면 이 시장의 최대 강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보험 업계에도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장은요, 춘추전국 시대가 돼버렸어요. 애플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이 가장 먼저 뛰어들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제 음성인식 기술 회사 뉘앙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환자와 의사가 서로 대화를 하면 이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초기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죠? 바로 의료 기록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글도 역시 국립병원과 의료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삼성 카카오 출격, 금융 플랫폼 경쟁 심화. 자, 무슨 얘기죠? 카카오가 드디어 손해보험, 흔히 말하면 자동차 보험 업계에 뛰어들었죠.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IT 기업들이 은행업에 뛰어들어서 흑자를 낸 것에 의해서 두 번째로 보험회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게 우리의 현실, 즉 업의 경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 중에 두 번째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유는 고객의 구매 방식의 변화입니다. 자, 이 고객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MZ 알파 세대를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친구들은 실제 굉장히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가성비와 가심비를 겸비한 합리적 소비와 가치 소비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험에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거죠. 이제는 우리가 비고객에 집중해야 된다. 넌 커스터머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우리의 고객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객들을 계속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의 고객들이 실제 진짜 우리의 고객이 아닌 고객들을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객이 누구죠? 바로 우리의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용하는 고객들입니다. 이 고객들은요, 만약에 더 좋은 제품이 옆에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층의 비고객은 누구냐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부를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객들이 누군지 우리는 여태까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고객을 관리하기에 바빠서. 자, 세 번째는 누구냐? 우리는 여태까지 이 고객을요, 우리의 고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고객들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는요, 우리의 고객들보다 우리의 넌 커스터머, 비고객이 누군지 꼭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고객들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가요, 바로 쇼퍼블 컨텐츠라는 흔히 말하면 우리가 동영상, 이미지, 기사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굉장히 잘한다는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보험법에서 해왔던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죠? 우리의 타겟 고객을 잡고 그 고객들을 영업을 하는, 보험을 판매하는 분들이 가셔서 설계사들이 그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가입을 시켰던 행태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새로운 고객들은요, 동영상, 이미지, 기사에서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MZ세대의 보편화된 간편 결제죠. 페이로 결제를 해버리고요. 컨텐츠 앱을 통해 높은 결제 전환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바일 통해서 편리한 사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인스타그램의 쇼핑 태그죠.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 이런 기능까지는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성분들의 옷에 해당되는 정보가 뜨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죠? 해당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불편함이 초래가 되기 시작하죠. 회원가입을 하라고 얘기하고요. 주소를 등록하라고 얘기하고 카드 등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금의 우리 떠오르는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은 너무나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는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여성들의 옷들에 대한 정보가 밑에 뜨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소와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간편하게 페이 시스템으로 버튼만 누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바로 배송이 될 수 있던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누가 뛰어들었냐? 바로 유튜브가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유튜브는 쇼핑 익스텐션이라는 서비스를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 속에 있는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제품들의 정보들을 밑에 띄워놓고요. 해당되는 정보를 클릭을 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곳이면 결제가 이루어지고 배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보험의 판매 채널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콘텐츠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보험들이 쉽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판매가 가능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시장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바로 페이스북, 지금 메타라고 사명을 바꿨죠. 이 회사는 지금 리브라라는 암호화폐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 암호화폐는 2019년도에 미국 국회에 발표를 하고서 국회에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마크 주커버그가. 이유는 뭐냐면 이 리브라는 암호화폐는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1달러를 사가지고 바로 1리브라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예상 이용자가 23억 명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결국 보류를 하겠다라고 해서 잠시 보류 중인데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자상거래죠. 고객이 전자지갑을 통해서 리브라를 상점 주인에게 보내면 상점 주인은 이 리브라를 받고서 바로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지금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의 24억 명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은행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죠? 송금과 결제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금융권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알파 세대들입니다. 이 알파 세대들은요, 2011년 인공지능, 음성인식 쉬리라는 친구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학자들이 잡았는데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본 디지털 AI 네이티브라는 거죠. AI 스피커하고 뭐죠?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라고 이 AI 스피커가 스승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필요한 건 전부 다 AI 스피커에 묻습니다. 자, 나한테 필요한 보험을 이 친구들한테 물으면 AI 스피커가 보험을 어떻게 하죠? 추천을 해준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요, 텍스트 이미지보다 영상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텍스트형의 SNS보단 틱톡 같은 영상 기반의 이 SNS가 훨씬 더 이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중요한 건요, 역사상 최다 인구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대략 5년에서 10년 뒤면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컨텐츠 소비자이다 창작자이고 디지털 세계 시민이라는 거죠. 메타버스 들어가서 논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왜 메타버스 들어가서 놀아? 이 친구들 딱 한마디 하죠. 재밌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친구들이 다 거기 가서 놀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 메타버스상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친구들이죠. 현재 암호화폐로 변환이 돼서 이 암호화폐는 현실 세계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객의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보험업계에도 사실 이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사실 전반적인 현재 환경의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자이낸스라는 또 새로운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이낸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Z세대의 파이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친구들이 독특한 이 특징이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벌어지는 지그재그라는 표현도 쓰고요. 새로운 기반의 금융이 필요하다 해서 제로베이스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MZ세대의 투자 트렌드를 잠깐 보면 이 자이낸스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걸 추구합니다.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금융을 원하다 보니까 영상의 숏폼 컨텐츠를 선호하는 거죠. 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직관적 금융 및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기대하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만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초개인화와 빅블러라는 특징인데요. 얘네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의 재무 생활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즉, 초개인화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 놓고 천편일률적으로 판매하는 건 이제 갔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아예 없어졌고요. 통신, 금융, 유통 등 합종 연행과 뉴트럴 현상, 그다음에 암호화폐나 가상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열어올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가상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영역입니다. 자, 명품과 운동화, 미술품 같은 리셀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의 재테크 현상도 이 친구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 생활형 가치 추구형 성취감들을 느낀다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 친구들은요, 생활 속의 금융을 SNS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합니다. 소확행이 아니라 찰확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찰나의 확실한 행복들을 원하는 거죠. 결국 단기 투자의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분석에 의하면 금융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UI, UX를 개선하고 MZ세대를 위한 미니 보험들, 즉 소액 단기 보험 상품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재미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할 때 거기에 맞는, 그걸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 같은 미니, 소액 단기 보험들에 훨씬 더 열어올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초개인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투자 및 개인별 보험 추천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즉, 온오프라인 융합 점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보험사와 유통 제조사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생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생활 추구, 그다음에 생활 가치 추구형 성취감에 관련된 것들은 결국 생활 밀착품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혹은 일상 혜택형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금융사에서 이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엔 MZ세대에는 부의 이전과 양극화라는 것, 그다음에 조기 은퇴에 대한 열망 등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에 집 사는 거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양극화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조기 은퇴, 요즘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마이데이터의 시행인데요.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MZ세대들을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한 경쟁이 엄청나게 심화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사는 자이댄스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보고서에서, 각종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인슈어테크, 차세대 보험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결국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 보험과 기술의 결합이죠. 그래서 기존 보험의 혁신적 기술,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계학습인데 여기에는 블록체인에 관련된 얘기들도 있지만 오늘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즉 AI 쪽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적용한 새로운 보험 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 사업의 가치 사슬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결국엔 여러분들이 테크놀로지를 보험 쪽에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테크놀로지의 민족지향적 관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노그래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에스노그래피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은 똑같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5년 후 혹은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를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 간과할 수밖에 없는 게 고객들이 어떻게 변하고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캐치하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위해서 기술은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슈어테크를 통해서 보험사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해주고 고객의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의 갭을 최소화하시는데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기술이 우선이 아니고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은 소비자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잠깐 보면 첫 번째, 간소하게 만들죠. 자, 간편하게 결제하는 솔루션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입니다.
뭐 간단한 예로 제가 여기 올 때도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6년 동안 저는 지갑을 거의 들고 다니지 않는데 이유는 뭘까요? 삼성페이라는 스마트폰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분의 배터리가 더 중요하지 지갑이 더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간소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가상의 공간을 넘나들게 만듭니다. 즉 AR, VR, 버추얼이죠. 자, 이 이유는요. 오프라인 매장에 없는 가상의 공간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거기 들어갔은 노니? 라고 얘기하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재밌잖아요.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친구들이 다 거기 가서 논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소비자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험도 지금 초개인화와 커스터마이징이 시작이 됐죠. 자, 이유는 딱 하나죠. 바로 AI가 해당되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 뭘 하고 있죠?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소비자들은 보험 상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지금 유튜브 채널 틀으면요. 여러분들의 지금 제도 개선과 보험에 관련된 상품의 문제점 비교 이런 것들이 유튜버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AI를 가지고 개인의 상황들을 분석을 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당되는 개인의 초개인화의 현상에 개인에 맞는 제품, 상품을 개발해서 그네들에게 마케팅을 하고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크놀로지의 컨텍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슈어테크의 적용 분야를 얘기하면 전 분야에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상품 개발서부터 계약 체결, 고객 관리, 디지털 기술들을 융합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표를 가져왔는데요. 재밌는 건 현재 한 4가지 정도로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실제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같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발생을 시키고요. 이게 모이면 빅데이터가 되고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계는 AI라는 전체 카테고리의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가입, 계약 관리, 지급,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이 3가지의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딜로이트에서 개발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 분야의 보험업계의 투자 전망을 뚝 봤더니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어널리틱스, 디지털 채널, 그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한 투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 기술 분야의 보험업계의 투자는 훨씬 더 확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슈어테크의 활용 현황에서 첫 번째 사물 인터넷, IoT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IoT는요 기본적으로 텔레매틱스,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사실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제 데이터가 전부 다 어디로 가고 있죠? 다 해당되는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을 쓰시면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 세계 어디, 하루 종일 어디에서 머물고 어느 매장을 갔는지가 정확하게 이 상호까지 다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사물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 전송하고 수집된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AI 분석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에 활용한다는 거죠. 이 사람의 타임라인을 보고 이 다니는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나 거리 등이 넓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보험을 어떻게 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할증을 해야 되고요. 자, 다니는 곳이 직장과 집인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훨씬 더 보험료를 깎을 수 있다는 이게 바로 IoT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인슈어테크의 활용 방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한 예로 몇 가지 예들이 있는데요. 건강증진형 보험 같은 경우는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 예방적 의료 행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서 수집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같이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들을 IoT를 통해서 마련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전습관 연계 보험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자, 텔레매틱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운전자의 운전습관, 주행거리,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혹은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UBI라고 표현을 하죠. 자, Usage Based Insurance라고 표현하는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이 나옵니다. 자, 이 보험들을 누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 뒷부분에 소개를 시켰지만 가장 강력한 여러분들의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보험 자회사를 만들고 UBI 기반의 화재 보험 상품을 출시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두 번째 활용 현황은요. 고객 상담 자료, 온라인 활동 기록, 의료, 신용 등급 등 마이데이터 제도를 통해서 모든 금융사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 분석, 사고 발생 위험이나 이런 것들 하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죠. 사실 마이데이터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지금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냐면 각종 금융회사의 서버들을 클라우드로 전환시키는 작업까지 하고 있죠. 자, 마이데이터 시대이 되면 여러분들이 보유해야 되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의 보험, 흔히 화재나 생명이 아니라 이 보험이라는 영역 자체를 다른 쪽과 연계해서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 영업의 대상의 추출이죠. 고객 상담의 내용이나 소비 패턴, 신원 정보, 보험 상품 검색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들을 출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계약 심사의 고도화와 계약 유지율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고객이나 모집인 계약 속성 등을 분석해서 신규 계약의 사고 발생, 위험을 예측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해지의 가능성을 감지할 수 있고요. 보험료가 연체가 될 수 있을까, 연체 가능성에 대한 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민원 발생 이런 것들을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계약 유지율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 사기 탐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거죠. 이 행동 분석을 통해서 보험사에 관련된 고위험군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 친구들이 하는 행위가 조금 이상 징후가 탐지가 된다 그러면 보험 사기에 관련된 것들을 예측을 해서 미리 마련을 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인공지능 AI 데이터의 세 번째 영역, 사실상 같은 영역인데요.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그다음에 자연 언어 이해 능력 등을 응용해서 로봇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험 상담이나 업무 지원, 처리 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AI 은행원이라는 게 새로운 직종이 생겼죠. 아마 올해 2022년 CES에 신한은행이 AI 은행원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은행들이 먼저 바로 이 보험 상담 업무 지원에 AI들을 적극적으로 상담 창구에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가 지능화된 챗봇을 활용하는 겁니다. 고객의 문의사항을 문맥을 분석해서 1:1 채팅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챗봇을 활용하는 거죠. 자, 고객 상담 및 계약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 챗봇이 굉장히 고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실제 챗봇에서 다양한 이 1:1로 상담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로봇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RPA.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보험회사들 중에서도 RPA를 도입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RPA는 현재 이미지 및 문자 인식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딥러닝 기술들을 활용을 한 거고요. 컴퓨터 및 웹화면 인식, 자연어 이해 기술, NL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딥러닝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직원의 업무 행동, 검색, 조회, 입출력, 로봇이 모방의 업무를 수행하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보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 반복하는 이런 업무들을 전부 다 RPA가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 업무를 로봇이 AI가 뺏어간다가 아니라 자, 내 업무에 반복되는 걸 AI가 가져가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슈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자, AI 기반의 인슈어테크 이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인슈어테크에서 AI 기반을 얘기하면 보험과 기술이 결합을 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과 기계학습들을 적용해서 새로운 보험 사업으로 다시 한번 정의가 되고 있는 게 AI 기반의 인슈어테크죠. 전체 보험 산업의 가치 사슬에서 비용 절감, 효율성, 생산성을 또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하고 AI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도대체 뭘까요? AI가 뭔데 자꾸 AI 기반의 인슈어테크를 얘기하는 걸까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 수 있는데요. 이 AI, 즉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소비자들이 이제 개념이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들은 여러분들의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가입하는 분들이 소비자였는데 이제는 이 분들이 여러분들의 단순히 상품을 구매하거나 가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데이터의 주체가 되어버렸죠. 이게 금융업에서는 마이데이터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소비 패턴들을 계속 보여요. 구매를 하면서. 또 하나, SNS를 통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계속합니다. LBS, 주말만 되면요, 이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를 다 정보를 발생시켜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내비게이션이죠. 자, 웹서핑을 통해서 평소에 뭐를 좋아하는지를 계속 데이터를 발생시킵니다. IOB, 인터넷 오브 바이오메틱이라고 하죠. 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내가 현재 생체 정보가 어떤지를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는 어디에다 모이죠? IoT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 빅데이터가 되죠. 어디냐면 클라우드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인 빅데이터는 누가 분석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바로 AI라는 친구들이 분석을 합니다. AI에는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뭔지 아셔야죠. 그래야지 이것들을 어떻게 쓸지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I를 통해서 분석된 자료들은요,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AI는. 어떻게 하죠? 데이터의 패턴만 보여줄 뿐이죠. 이 패턴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들은 바로 블록체인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보험업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AI를 기반으로 한 인슈어테크의 메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AI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I라는 녀석이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한테 깊게 각인이 된 사건이 바로 여기 보시는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세돌과 알파고라는 친구가 세계 대국을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뭐죠? 바둑이란 건 천상계, 흔히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AI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총 5번을 쏘았죠. 이때 당시에 이세돌이 이긴다라고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인간의 직관력과 감각이 있기 때문에 알파고보다 앞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구단도 강하게 자신감을 드러냈죠. 자, 그런데요, 알파고가 이긴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이 알파고란 친구가 AI고 사람이 이 구단과 마주한다면 실질적으로 긴장을 하겠지만 알파고는 그런 게 없다. 굉장히 로지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여러분들 아시죠? 4대1로 인간이 대패를 했습니다. 혹자는요, 한 번 져준 것도 일부러 져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첨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하게 패배를 했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이 알파고의 흔히 말하면 방식입니다. 얘는 계산을 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에 검은색 돌이 올라오면, 자, 첫 번째 맨 위에 자리에 흰 돌을 놓으면 13번 이기더라. 그리고 두 번째에 놓으면 37,839번을 이기더라. 세 번째에 놓으면 43만 1,320번을 이기더라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바둑을 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알파고가 이긴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제와 답을 알려주는 거죠. 이 알파고한테 여태까지 인간이 뒀던 모든 기보의 문제와 답을 다 입력을 해서 학습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언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을까요? 재밌는 건요, 1956년에 인공지능 개념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때 다트머스 웨이라는 데서 AI의 개념이 정립이 됐는데 이때는 컴퓨터라는 것도 거의 없었을 때죠. 그러니까 인지학자들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이런 두뇌, 기계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생길 것이다 라고 정립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30년, 20년 가까이 암흑기를 거쳐서 지금의 인공지능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지금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지만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IBM이 커다란 서버 같은 걸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뭘 했냐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80년대에 커다란 서버에다가 컴퓨터를 통해서 무슨 검색 정도로 하는 것들이 2차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그러고 또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다가 2010년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즉 스스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자, 그리고 지금의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그로부터 2년 뒤에 딥러닝, 심층 신경망이라는 걸 이용한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요, 2012년도에 그 개념이 최초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역사가 짧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의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는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계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컴퓨터가 계산하는 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죠. 머신러닝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만든 겁니다. 어떻게? 문제와 답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 하면 머신러닝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인공지능의 하위 요소, 한 요소다. 그런데 얘가 스스로 학습하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죠. 이건 뭘까요? 딥러닝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의 하나의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딥러닝은 머신러닝과는 달리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혹은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 두뇌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죠. 어느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fMRI, 두뇌를 단층 촬영을 통해서 어느 부위가 반응한다 정도만 알아내는 게 답니다.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용한 게 바로 딥러닝.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두뇌의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심층 신경망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활용한 게 딥러닝이다라고 정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머신러닝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이죠. 이 지도학습은요, 문제와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문제은행에서 답을 찾는 거와 똑같죠. 굉장히 쉽겠죠. 그 대신에 예측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비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주되 답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너 혼자 공부해. 그래서 혼자 막 이것저것 찾으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해답을 찾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강화학습이라고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잘하면 보상을 주고 못하면 체벌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체벌이라는 건 다른 개념이죠. 잘하면 가중치를 두고 못하면 가중치를 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결국 이 세 가지의 머신러닝의 학습 구조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것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AI 기반 보험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분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AI 기반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영역에 어떤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 상품 개발, 프라이싱. 자, 두 번째는 언더라이팅의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세 번째는 판매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험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보험금 지급 심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보험을 개발하고 프라이싱하고 보험금을 지급 심사하는 전 과정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슈어테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험 상품의 개발 프라이싱은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건강 나이를 분석할 수 있고요. 질병 예측 모형 등을 활용해서 보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다양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을 것이다가 예측 모형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보험을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고 이 사람에 대한 프라이싱을 거기에 맞도록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즉 성향에 따른 프라이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언더라이팅 분야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분석하고 건강 정보 분석을 통해서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고객에 대해서 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들이죠.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위험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바로 판매 영역인데요. 판매를 위한 타겟 분석이나 우량 고객 분석들을 실시할 수 있고요. 실시간 보험료 견적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위험 관리. 유전자 정보 분석이나 동작 분석, 안면 인식이나 사고 정보를 통해서 위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보험금 지급 심사인데요. 보험금 지급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동 청구 등 간편 청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최근에는 레모네이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레모네이드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AI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온라인에서 세입자, 보험, 주택보험 같은 걸 하는 회사로 유명하죠. 자, 강점은 보험의 판매와 지급을 P2P 기반, 즉 직접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자체 보험회사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얘네들은 AI 빅데이터, 소비자 행동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마야라는 챗봇, 상담사 챗봇이죠. 얘는 90초 만에 가입을 시킵니다. 고객하고 몇 가지 채팅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서 가입을 시키죠. 그리고 짐이라는 또 AI는 청구 내용의 거짓 여부를 판단을 해요. 청구를 하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보험금의 적절성을 파악해서 최단 시간에 보험금을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반의 레모네이드 서비스는 고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다양한 고객 가치를 창출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AI 기반의 인슈어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의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해진 거는 뭐 때문에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마이데이터의 시행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신러닝에 관련된 얘기들을 갖다 쭉 드려봤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머신러닝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개발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고, 다음은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AI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슈가 되어 있고 핵심들이죠. 딥러닝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첫 번째 알고리즘은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미지 인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RPA에서 OCR로 광학, 서류들을 인식하는 것도 다 CNN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RNN, 기억이죠, 음성. 얘가 AI 스피커 같은 겁니다. 내가 얘기를 하면 이 말을 얘가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 내가 얘기한 걸 기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답을 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Recurrent Neural Network이라는 영역이고요. 이 RNN을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시계열 인식이나 추천 서비스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이 무슨 액티비티를 막 하게 되면 당신한테 가장 좋은 보험 상품은 이 상품입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것도 RNN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Generative Adversary Network이라는 것들은 표절을 막는, 흔히 특허 출원 이런 데 씁니다. 그래서 보험 쪽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연구 개발 쪽, 신약 개발 이런 쪽에는 이 간이라는 GAN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워투백이라는 NLP 기반의 이 자연어 처리는요,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겠죠. 챗봇에서 들어오는 채팅에 관련된 문자들을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위험을 탐지하고 위험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보험 사기 탐지 같은 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워투백의 알고리즘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딥러닝의 알고리즘 4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나중에 AI 기반의 인슈어테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는 AI 정도,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 구분할 줄 알고 대충 어떤 알고리즘이 이 안에서 구현되는 정도는 알고 있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이것들을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잠깐 보면 테슬라의 BBI입니다. 테슬라는 유명하죠? 여러분도 아시는 오토파일럿 기능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행 습관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자, Behavior Based Insurance라고 표현을 하죠. 즉, 성별이나 나이, 사고 이력 등이 아닌 오로지 운전 습관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는 보험 관련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실제 일부 지역에서 고객 대상으로 BBI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되면 이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자체 보험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보험회사와 같이 MOU를 맺고 새로운 보험 상품들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회사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즉 화재보험 영역에서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는 카비라는 사례인데요. 이 카비라는 이 회사는 비전 AI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자의 습관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분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산정하고 기술을 통해서 즉각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AI의 이 비전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영상들을 어떻게 하죠? 사고 처리를 할 때 이 영상을 가지고 바로 보험사에 보내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 처리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자동 전송을 해줍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사고 났을 경우 사고 처리가 어떻게 돼 있죠? 뭐 내가 병차를 부르고 사진을 찍고 보험 대리인을 이제 보험 사고 처리반을 부를 이유도 없이 바로 사고가 나는 즉시 보험회사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인슈어테크의 사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알고리즘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요즘 뜨고 있는 게 바로 GPT-3라고 얘기하죠. 이 Generative Pre-Training 3라는 건 NLP 기반으로 만든 건데요. 얘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냐면 실제 창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슈가 된 건 얘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 논문을 해당되는 전공 교수들이 모여서 AI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이걸 구분을 했는데 50% 정도가 구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고요. 최근에 얘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떻게 했냐면 텍스트로 입력을 합니다. 자, 스마트폰 앱을 하나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하면 얘가 알아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합니다. 즉 파이썬, C, R 같은 언어를 내가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고요. 해당되는 인터페이스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볍게 올려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업로드까지 시켜주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야,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다고 하죠. 자,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하나 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돈이 들을까요? 한 8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아직까진 갈 길이 좀 멀다라는 거죠. 이렇게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AI로 인해서 관련 영역, 즉 관련된 인더스트리의 급 변화,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도대체 지금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고 무엇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 데에서 센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머신러닝은 중간에 사람이 있죠. 사람이 실질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근데 딥러닝은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 가져왔는데요. 영상으로 이 내용들을 잠깐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꿔놓았다면 2020년에는 GPT-3와 알파폴드가 인공지능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줬죠. 인공지능에 대한 성과가 나올 때마다 딥러닝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하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운 집합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부분 집합이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부분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구분해서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우선 인공지능의 새로운 한근기를 가져온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합니다. 머신러닝이 기존의 인공지능과 다른 점부터 짚고 넘어가면 기존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규칙과 데이터를 입력하면 답을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개발자가 프로그램에 네 발이 달리고 꼬리가 있고 털이 있고 댕댕하게 생긴 건 강아지야 라고 규칙을 주고 강아지 사진을 입력하면 이건 강아지야 하고 답하는 것이 기존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건 고양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 사진을 넣어도 강아지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었죠. 그런데 머신러닝은 데이터와 해답을 넣으면 그 안에서 규칙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의 정의를 보면 기계가 명시적으로 코딩되지 않은 동작을 스스로 학습해 수행하게 하는 연구 분야라고 나옵니다. 강아지 사진이라고 분류된 많은 강아지 사진을 머신러닝이 학습하면서 사진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강아지 사진을 입력하면 이건 강아지 사진이라고 답을 내놓는 거죠. 사진들에서 공통적으로 네 발이 달렸고 털이 있고 눈이 두 개 있고 댕댕하게 생겼고 이러저러한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학습하고 나면 고양이 사진을 입력했을 때는 강아지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특징이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은 강아지가 아니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돌릴 때 트레이닝 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데이터를 제공하면 데이터에서 통계적 구조를 찾아서 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렇다면 딥러닝은 머신러닝과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의 머신러닝의 경우 데이터의 특징을 사람이 먼저 입력해 줘야 하지만 딥러닝의 경우 특징을 선정하는 것까지
인공신경망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데이터를 따로 지정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량의 고양이 사진과 강아지 사진 데이터를 주면 사진에 포함된 특성들을 인공신경망을 통해 계산하게 되고 그 속에서 패턴들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진들을 학습한 후 고양이 사진을 입력하면 그와 비슷한 패턴을 가진 것은 고양이라는 것을 판단하여 이 사진은 고양이라는 답을 주게 되는 것이죠. 딥러닝의 개념은 꽤나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지만 최근에서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딥러닝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신경망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15년에 뛰어난 연산 능력을 가진 GPU가 개발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여기까지 해서 영상은 보시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AI 관련된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 가지고 성공한 다른 쪽의 서비스를 얘기하면 마켓컬리라는 회사가 대표적이죠. 이 회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11시까지 주문을 하면 아침 7시까지 배송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의 핵심이 바로 예측 주문 시스템 멍멍이라는 AI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완도에 있는 전복을 저녁 11시까지 한 박스를 시켰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켓컬리는 바로 예측 주문 시스템 멍멍이를 만들었죠. 미리 사다 놓는 겁니다. 300박스 정도가 오늘 팔릴 것이다 그러면 그걸 사다 놓고요. 실제 주문을 받아서 그 다음날 배송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이 제품이, 즉 신선식품이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폐기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마켓컬리가 예측 주문 시스템 멍멍이를 자체 엄청난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구글의 오픈 AI 시스템을 활용을 한 것뿐이에요. 텐서플로우라는 걸 가지고 몇 줄 코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전문가가 20명이 운영하는 이 마켓컬리에서 이 예측을 잘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찾는데 공을 들였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 인슈어테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AI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시면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어디인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 컴퓨터 비전, 센서 비전, 딥러닝 같은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마트 24시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삼성동 코엑스에 가시면 이마트 24시 무인 매장, 아마존과 같은 무인 매장이 작년 7월에 오픈을 했고요. 농협은 AI 스토어라고 신촌에 작년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저 현대 언커먼 스토어 여의도는 더 현대 서울이라는 이 백화점 내에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I는 지금 급속도로 우리의 영역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 친구들인데 이 AI 디자이너 틸다라는 친구가 최근에 올해 1월에 오픈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뭐냐면 디자이너로 소개를 됐지만 실질적으로 디자이너보다 훨씬 더 역량이 뛰어난 친구죠. 이 얘기는 올해 1월에 이 친구가 박윤희 디자이너라는 디자이너와 콜라보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디자인을 했고요.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옷이 뉴욕 패션 위크의 런웨이에 인류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AI 휴먼이라고 표현을 했죠. 6천억 개 이상의 말뭉치를 학습을 했고요. 고해상도 이미지 2억 5천만 장 이상을 학습을 했습니다. 기존 가상인간과 달리 스스로 학습해서 사고하고 판단이 가능하고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작을 만들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보험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 친구들이 쓸지에 대해서 실제 방송에서 한번 뉴스에서 방영된 것들이 있는데 그 뉴스 클립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LG가 현지 시간으로 14일 세계 최대 패션쇼 뉴욕 패션 위크에서 인공지능 기반 아티스트 틸다를 공개했습니다. 틸다는 LG AI 연구원의 초거대 AI 엑사원으로 구현한 첫 번째 AI 휴먼입니다. 기존 가상인간과 다르게 스스로 학습해 사고하고 판단하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션쇼에서 틸다는 박윤희 디자이너와 함께 금성에서 핀 꽃을 모티브로 작업한 의상들을 선보입니다. 틸다가 새로운 이미지들을 창작하면 디자이너가 디테일을 더해 의상을 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협업은 초거대 인공지능이 비전 모델을 통해 시각 분야로 범위를 확대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LG AI 연구원은 향후 제조, 연구, 서비스,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AI 휴먼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금융 쪽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있죠. 최근에 금융 쪽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AI 은행원입니다. 이 AI 은행원은 올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한은행이 CES에 출품한 AI 은행원인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예적금, 신규 신용대출 신청 등 총 40개 서비스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AI 은행원을 은행원 떠난 자리를 채운다라고 해서 농협이 시범적으로 DT 전략부 인사 발령에 AI 은행원,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식 인사 발령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역들은 은행업, 즉 금융산업에서 은행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이슈를 제공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다양한 은행에서 신용평가, 대출심사, 리스크 모니터링 분야에 AI를 활용하고 실제 창구에 AI 은행원들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신용평가나 대출심사, 챗봇 등의 분야의 AI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기술적인 발전이 더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결국에는 뉴스에도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AI 은행원 상담 창구에 직원들을 대체하는 AI 은행원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뉴스 클립에 방송이 되어 있는 걸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금융권 최대 화두는 단연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자 은행 점포에선 이제 인공지능 은행원이 고객을 맡고 있습니다. AI가 고난도 업무까지 대신하는 분위기 속에 일찌감치 짐을 싸는 은행원도 급증했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큰 키에 자연스러운 말투, 눈 깜빡거림마저 실제 은행원이 눈앞에 있는 듯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가상은행원이 고객의 체온 측정과 창구 안내를 도맡습니다. 번호표를 들고 창구로 향하면 또 다른 AI 행원이 고객을 응대합니다. 얼굴 촬영을 시작할게요. 고객님, 조금 더 가까이 와주세요. 각종 서류 출력은 물론 예적금 등 상품 가입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도 척척 진행합니다. 신한은행은 전국 90여 곳 영업점에 AI 행원 105명을 배치했고 연내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른 은행들도 앞다퉈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보시겠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디지털로 계속 간다고 해서 디지털로 계속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게 하나의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금융 난민이 생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시대는 약간의 과도기적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금융 난민을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는가?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는 작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만 발행한 아티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21 HR Jobs of the Future라는 제목을 달았죠. 미래 이 21개의 HR 잡이 새로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년 안에 생기는 잡에 휴먼 머신 티밍 매니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바로 챗봇이나 AI 같은 친구들이 우리의 사무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거나 우리의 일에 시너지를 더해줄 수 있는 업무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슈 생각하셔야 될 게 뭐죠? 이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일자를 빼앗긴다라는 생각보단 이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또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업에서 AI 인슈어테크를 얘기할 때 당연히 AI를 이용을 해서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누리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과 어떻게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결국 이 시대는 언택트, 즉 온디맨드 경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온디맨드 경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O2O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전에 온라인은 이제 플랫폼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아마존, 구글, 쿠팡 같은 욕구를 충족하는 장소가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플랫폼에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머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왜 거기서 머무시냐라고 여쭤보면 딱 한마디 합니다. 뭐죠? 재밌으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 접속하는 커넥트가 있습니다. 뭘로 접속하시죠? 지금 모바일로 많이 접속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게 모바일이 메타버스나 VR, AR 디바이스를 통해 메타버스 접속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로보타이제이션인데요.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 이 구매된 게 배송이 돼야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 니즈는, 디자비리티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내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없이 분류하는 키바라는 창고를 분류하는 이 로봇들이나 혹은 드론 같은 기기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한다는 거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은 수요에 달려 있다고 얘기합니다. 2002년 IBM의 CEO 샘 팔미사노가 얘기했던 건데 공급 중심이 아니라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전략이라는 거죠. AI 인슈어테크의 핵심은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공급 중심이 아니라 예전에 보험 상품을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었죠. 그냥 상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입해라. 실제 판매원들이, 설계사들이 판매를 하고 다니셨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수요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우리의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죠? 미리 예측하고 분석하는 거. 이게 바로 AI 인슈어테크의 핵심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메타버스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메타버스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떤 분은 그거 어떻게 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버스라는 단어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요즘은 메타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작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달에 바로 모든 오프라인의 공간의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회사가 생겼죠. 직방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결국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가상초월과 유니버스라는 우주의 합성어인데요. 얘가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서의 가상 경제 체계가 일어난다는 거죠. 메타버스 기술에 의해서 가장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페이스북, 즉 메타라고 사명을 바꿨죠. 자, 이 회사가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가상 공간의 오피스를 만들거나 혹은 AR 글라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바로 허라이즌이라는 페이스북 메타버스 버전입니다. 이건 올해 1월에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자, 허라이즌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놀기 시작합니다. 자, 놀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할까요?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장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자, 올해 1월에 정식 오픈한 이 헐라이즌에 대한 영상이 있어 영상을 잠깐 가져왔는데 이 영상에 대한 영상을 잠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eyond our world, there's another world. And it's right here, on my face. Welcome. This is Horizon. Think of me as your guide / self-appointed spokes avatar, here to show you around. You know, Horizon is filled with possibilities. You can play stuff, make stuff, fly stuff. Whoa! Really love the stash, Stuart. What up, Stuart? Wait, I want a mustache. Horizon isn't about rules or limits or pants or people telling you not to fly an airplane while drinking your fresh ground, fair trade, French press morning coffee through a curly straw. Isn't that right, Debbie? Mm-hmm. It's about getting out there and trying new things, making your mark, making friends with an Australian named Mark. Oh, actually, I'm from New Zealand. And you can even build a world of your own, like laser tag moon landing.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보실 텐데 이 허라이즌이 중요하게 이슈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차세대 소비자로 등극하고 있는 MG, 알파 세대들이 이 안에서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이 친구들에게 간접 경험을 시켜주셔야겠죠. 자, 보험이라는 상품들에 대해서.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는 거에 대한 뭘 할 수 있죠? 데이터를 게더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하고 이 친구들에게 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활동을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새로운 의사소통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영역으로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AR 글라스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도 메시라는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도 잠깐 여러분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そうですね。Look over here.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That I think we should. Deepen our understanding. And enrich our lives. 最后一笔的时候，往前。 Great things happen when we commit to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Take a closer look at it. Place this here.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요. 일단 메타버스라는 이 시대가 인터넷 시대의 한계를 계속 극복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가 새로운 판매 채널로 여겨질 수 있고요. 이 메타버스는 인터넷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요. 이 데이터들을 AI가 분석하는 공간으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 AI 인슈어테크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고민하셔야 될 어떻게 보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는 어떻게 바뀔까요?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요. 실제 교육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교육들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바로 AR 디바이스나 VR 디바이스를 쓰고 가상의 공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쇼핑도 어떻게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치수를 맞추거나 만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이 어떻게 바뀌고 있죠? 디지털 미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옷에 딱 맞도록 치수를 재줄 수가 있고요. 즉 디바이스를 쓰면 여러분들이 그 촉감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시설과 관리 영역에서는 실제 해외 공장들을 직접 가서 관리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실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신제품 개발도 역시 목각을 만들고 디자인하는 걸 오프라인상에서 했던 게 일단 가상협력이나 3D 모델링 가지고 가능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다양한 AI와 또 빅데이터, IoT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을 간접적으로 만나고 이 고객들의 데이터를 게더링을 해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너지를 분명히 낼 수 있는 공간이고 꼭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 인슈어테크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 기존 보험사는 보험사, 판매원, 재보험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인슈어테크의 메인 타겟은 판매원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AI 기반의 챗봇은 마이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제안을 하죠. 자, 그다음에 뭐 카스코 같은 이제 보험 상품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핀셋스, 그다음에 루스트, 코큰 같은 웨어러블과 스마트홈 기기를 보험사에 제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통 보험사를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나 AI 기술을 활용해서 특정 영역을 노리는 산업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 산업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핀테크로 확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전통적인 보험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회사들과 코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는 게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채널 어떻게 보면 유통시키는 게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조차도 이제는 영역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단순히 보험에서의 어떤 영역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핀테크의 영역으로 확장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뭐 미국은 활동량 측정 웨어러블 통해서 실제 디지털 헬스 쪽에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의사에 대한 원격 진료 같은 영역을 뛰어드는 보험회사들도 있고 또 환자들의 분산된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는 이런 식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웹이나 폰 웹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제 사람들의 다양한 병에 관련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고요. 뭐 건강에 대한 검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도 임산부, 태아, 영양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거나 수입된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 발달 정보를 분석하고 의료 상담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영역들, 건강과 관련된 디지털 헬스의 CS에서 얘기한 키워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다양한 인슈어테크의 비즈니스들이 영역들이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런 영역들 인슈어테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리 인슈어테크, 즉 보험회사에 계시는 리더분들께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자, 실리콘밸리에서는 최근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디자인 스프린트, 린 스타트업,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이 돼도 여러분들이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부터 출발하죠? 바로 여러분들의 소비자부터 출발합니다. 이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emphasize, 디자인 띵킹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차세대 소비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들과 공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상품을 개발하면 바로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되죠? 린 스타트업에 일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진짜 좋아하는 상품인가? 자, 우리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보험 상품 하나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내면 그 보험 상품을 최대한 많이 팔려고 노력을 했던 게 예전에 일하는 방식이면 이제는 이런 상품들, 작은 미니 상품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고객한테 해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상품인지 원하지 않는 상품인지 실패를 통해서 다시 리빌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험 회사들이 애자일 조직으로 바꾸는 그 경향들을 보이고 있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이슈들이 있어서 실패한 데도 있고 성공한 데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직 구조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센스 메이커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센스 메이킹,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미시간 대학교의 경영대학 석좌 교수 칼 웨이건요. 조직 및 경영 환경의 다양한 불확실한 요인을 파악하고 이해한 뒤 자신이 취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MIT 슬로운의 데보라 안코네 교수는 센스 메이킹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을 했죠.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세대는 출현하고 있습니다. 업무 방식도 바뀌고 있고요. 기존 시장이 몰락하고 있죠. 세상에 없던 시장이 다시 탄생이 되고 있는 커다란 불확실성과 변화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센스 메이킹 전략을 하기 위해서 총 5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데이터를 꾸준히 업데이트 하시고요. 중요한 건 관련된 데이터들 서로 연결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맥락과 뿌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철저하게 사용자 중심으로 사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비즈니스 핵심은 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의 소비자를 무시하시고 공급자 중심으로 예전처럼 보험 상품을 만드는 거 이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 공감 능력을 통한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라. 왜일까요? 이제는 센스 메이킹은 집단적 활동이죠. 자, 구성원도 중요하고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옵니다. 바로 AI, 로봇 같은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하고 어떻게 협업할지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100% 확신이 아니라 그럴듯한 가능성에 베팅하라입니다. 이유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베팅을 하고 린 스타트업 방식으로 테스트를 하시라는 거죠. 마지막이 바로 악마의 변호인을 고용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 얘기는 뭘까요? Why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계속 일을 하려고 하는, 즉 변화를 싫어하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를 해야 되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예전에 했던 방식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데빌스 애드보케이트를 꼭 고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룰브레이커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룰브레이커는 이모베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조 모방가, 이미테이터와 이노베이터의 합성어죠. 이유는 딱 하나죠. 자, 모방은 최고의 창조 전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이 인슈어테크, AI 기반의 인슈어테크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창작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잘하는 걸 가져다가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steal and tweak이라고 합니다. 즉 고수는 남의 것을 베끼지만 하수는 자기 것을 쥐어짠다고 얘기하죠. 모방은 가장 탁월한 창조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경험은 양날의 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층적 경험과 폭넓은 경험이라는 독특한 조합이 창의력을 만드는데요. 실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요. 음악, 미술, 공예, 글쓰기, 공연 등을 하시는 이 연구자들이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보다 2배에서 많게는 22배나 노벨상을 많이 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정말 전문가들이시죠. 심층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폭넓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IT 기술서부터 문사처리라는 인문학까지 다양한 영역의 식견들을 두루두루 갖추는 그런 인재가 꼭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이 얘기는 조직행동론의 대가 허미나 아이바라라는 교수가 얘기한 건데요. 결국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는 계속되지만 야, 변화가 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일단 생각을 멈추고 행동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부딪혀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성인은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 방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시간 20분 가까이 이제 강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AI 인슈어테크에 관련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